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는 어제 반대로 2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이 체면을 구긴 바이든이 야 이게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략 비축률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작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무역 그리고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우와 나스닥 S&P 모두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엑슨모빌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테슬라의 하락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주가가 하락한 것이 또 눈에 띄네요.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S&P 500에 대한 전망을 보면 소프트 랜딩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뭐 그렇게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그런데 하드 랜딩을 한다면은 3,000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레이달리오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현금성 ETF로 자금이 역대급으로 유입되고 있다. 물론 어제 철회하기는 했지만 레이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찾아서 현금성 ETF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자금 유입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올해 만기 1년 이내의 채권 보유 ETF에 무려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됐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단기 채권을 보유해서 명목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적당하다, 뭐 사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은 이런 식으로 2018년에 이어서 가장 큰 폭으로 유입됐다. 시티그룹에서는 주식시장이 이제야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주식 간의 상관계수가 팬데믹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어닝 시즌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남색선이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간의 코릴레이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별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각자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고 매크로의 상황에 따라서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은 변동성 지수가 낮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 인수 소식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결국은 트위터를 인수하려면 머스크가 테슬라를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주가는 어제도 3%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연말까지 채용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됐네요. 이거 보면은 온라인 판매 둔화 때문에 인력 조정을 하고 있다. 아마존의 주가는 바닥권에서 조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을 보시면 2년물 금리는 어제 5bp, 10년물 금리는 13bp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어제는 조금 올랐네요. 국채 선물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좀 특이한 동향이 있어서 내용을 보면 헤지 펀드들은 10년 국채 선물을 순매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베팅을 하는 반면에 자산운용사들은 반대로 선물 순매수, 금리가 하락하는데 베팅하고 있다. 아,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은 2021년 이후 계속해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헤지펀드들은 계속 금리 오를 거야 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퓨처 인덱스 선물 지수는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어제 0.9%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조금 더 상승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110 수준에서 공방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정리하고요. 유로화도 이제 페러티 근처에서는 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엔화는 145에서 지금 껌딱지네요. 이게 어디로 갈까요? 파운드화도 일단 숨고르기. 달러 강세의 추세가 깨지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무역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적자폭이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상품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풀리는 게 아니고 달러가 들어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로, 에너지 자립 국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심화될 수 있어서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에 호주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 이제 끝내주면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영국은 더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주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도 빅맥 지수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너무 셉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나후 3분기를 보면은 2.7%까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어제 유가는 1.6%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도 1.7% 올랐고요. 이유는 오펙에서 감산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보면 원유를 하루에 최대 200만 배럴까지 감산하겠다. 2020년 이후로 최대 감산량입니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고,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유감이다. 이 표정 보세요. 필요하면 이걸 뭐 전략비축류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관련 얘기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부동산 관심이 많지는 않겠지만 하락폭이 유난히 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에서의 모기지 금리, 채권 금리는 7년 내 최고 수준인 2%까지 올라갔습니다. 2%인데도 못 버티는 거죠. 단신인데 나스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보관 및 수탁 서비스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을 통해서 물가가 잡힐지 안 잡힐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일 텐데,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만할 것 같으니까겠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의 중심에는 소비의 감소가 있습니다. 긴축을 많이 해서 소비를 줄여야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라는 논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소비는 여러분 언제 줄어드나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제 우리 소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아마 그날 밤에 뭐 접시가 나다니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소비를 줄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웬만큼 긴축이 돼서, 웬만큼 내가 일자리를 잃게 생겼고 굉장히 밖에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를 줄이자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악화되어야지만 소비가 줄어들 거고, 그래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이죠. 얼마나 고용을 하겠다, 구인자 수, 그리고 일하겠다. 지금 아직도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일하겠다라는 사람에 비해서 일자리를 찾는 회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 지표가 어제는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빨리 만나야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어제도 사실은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는 진짜 견고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계속 보신다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고용 해고하고 뭐 사람 자른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왜 이렇게 고용시장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이 업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을 보면은 노동시장에서 들리는 소식은 메타에서는 뭐 감원을 진행하고 뭐 빅테크도 감원하고 여러 가지 이쪽 분분에서는 감원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테크 기업일 뿐이지 레스토랑이나 호텔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이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내가 여기 나가고 쩔러 가면은 훨씬 더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서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진정되는 것 같은데 이쪽이 진정이 안 돼서 문제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흰색이 호텔이랑 레스토랑에서 사람이 얼마나 그만뒀는지, 전문가 그룹에서 얼마나 그만뒀는지인데 굉장히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이 퇴사를 자진해서 하면 할수록 그 업종의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고용시장이 둔화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그만하도록 하게 만들어야 시장이 진정된다는 걸 감안해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연준의 긴축이 단기간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될 텐데, 고용보고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역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자, WTO에서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내년에 세계 무역이 크게 둔화될 것이다. 올해 무역 성장률 3.5% 증가로 상향 조정한 반면에 2023년에는 이게 맞나요? 3.4에서 1% 증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과연 이 지표를, 이 세계화라는 것을 어떤 지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PIIE라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량과 수입액의 총액을 GDP로 나눈 값을 길게 가져가 보면 얼마나 세계화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후시대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줄어들었지만 1945년부터 2008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야, 내가 만들 수 있지만 네가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자 라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1945년부터 2008년까지였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도 자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숨고르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용시장이 발표될 때까지는 미국이 시장이 눈치 보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큰 변화와 작은 변화들 여러 가지로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끝까지 생존 투자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